한성 남쪽 끝 궁궐의 빛이 닿지 않는 곳에 윤묘설이 살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벙어리 윤씨라 불렀지만 정작 그녀의 혀는 멀쩡했다. 다만 16해 전 어느 날부터 그녀는 스스로 입을 닫았다. 묘설의 손은 늘 떨렸다. 궁에서 나온 천을 빨 때도 아들 정린의 밥을 떠줄 때도 마찬가지였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16해 전 그녀가 중궁전 친방 나인이었을 때의 기억. 당시 묘설은 총명하고 글씨가 수려해 중전의 신임을 받았다. 중전은 병약했고 묘설은 밤마다 중전의 처소를 지켰다. 그러던 어느 밤 묘설은 들어서는 안 될 대화를 듣고 말았다. 세자의 생모인 숙빈과 대비가 나눈 중전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묘설은 떨리는 손으로 그 대화를 몰래 적었다. 중전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종이 쪽지는 중전에게 닿기도 전에 발각되었다. 숙빈의 측근이 묘설의 처소를 뒤졌고 증거를 찾아냈다. 다음 날 새벽 묘설은 어둠 속에서 끌려갔다. 숙빈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 혀를 자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한 벌을 주마. 내가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들겠다. 그날 밤 묘설은 자신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궁궐 내관과의 금지된 인연으로 생긴 아이였다. 숙빈은 그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 거래가 시작되었다. 묘설이 영원히 입을 다물면 아이는 살려주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내가 단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개천에 버려질 것이다. 묘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궁에서 쫓겨났고 빈민촌으로 떨어졌다. 중전은 한 달 뒤 의문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묘설은 그 소식을 듣고도 울지 못했다. 울음소리조차 말이 될까 두려웠다. 정린이 태어났다. 묘설은 아이를 보며 처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았다. 그녀는 궁궐 세탁부가 되어 아이를 키웠다. 왕실의 더러운 비밀을 빠는 일,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세월이 흘렀다. 정린은 자랐고 묘설의 침묵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묘설은 알고 있었다. 침묵은 언젠가 깨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짐이 어떤 파국을 불러올지도. 어느 날 묘설은 정린이 몰래 글을 읽는 모습을 보았다. 아이는 어느새 한문까지 깨우쳐 있었다. 묘설의 손이 다시 떨렸다. 이 아이는 너무 많이 알게 될 것이다. 마치 자신처럼. 그날 밤 묘설은 정린의 책을 모두 찢어버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아이의 눈에 비친 지식에 대한 갈망은 16해 전 자신의 것과 똑같았으니까. 묘설은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한 번도 내뱉지 못한 경고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게 되면 내 인생은 끝이다. 하지만 묘설도 정린도 아직 몰랐다. 진짜 비극은 이제 막 시작될 참이라는 것을. 숙종의 건강이 눈에 띄게 나빠진 것은 그해 봄부터였다. 궁궐 안팎으로 불길한 소문이 돌았지만 아무도 입 밖으로 내지는 못했다. 임금의 병을 함부로 말하는 것은 영모나 다름없었으니까. 묘설은 그 징조를 남들보다 먼저 알아챘다. 빨래감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평소라면 한 달에 한두 번 나오던 어이들의 혈의가 일주일에 서너 번씩 내려왔다. 누군가 피를 토하고 있었다. 그것도 계속해서. 어느 날 밤 묘설은 평소와 다른 빨래감 하나를 받았다. 골룡포였다.
임금의 옷. 그것도 속옷이 아닌 정식 예복이었다. 어깨 부분에 검붉은 핏자국이 선명했고 안감에는 급하게 꿰맨 흔적이 있었다. 묘설의 손이 멈췄다. 이건 단순한 피가 아니었다. 칼에 베인 자국이었다. 임금이 누군가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뜻인가? 아니면 그녀는 재빨리 주변을 살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다. 묘설은 떨리는 손으로 골룡포를 물에 담갔다. 핏물이 번졌다. 그 순간 그녀는 안감 속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을 발견했다. 작은 종이 쪽지였다. 물에 젖어 글씨가 번졌지만 묘설은 알아볼 수 있었다. 세자의 약을 바꾸지 마시옵소서. 신이 올린 것이 옳사옵니다. 어이의 글씨였다. 묘설은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이것은 단순한 병세가 아니었다. 왕을 둘러싼 권력 다툼, 그 한가운데 약이 있었다. 묘설은 종이를 다시 안감 속에 넣고 골룡포를 말렸다. 손이 너무 떨려서 바늘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해냈다. 16해 전의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때도 이렇게 떨었다. 그때도 이렇게 무서웠다. 다음 날 묘설은 빨래를 돌려보낼 때 골룡포를 맨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그 위에 작은 표시를 남겼다. 실밥 하나를 일부러 뽑아낸 것이었다. 만약 누군가 이 옷을 다시 확인한다면 자신이 그 쪽지를 봤다는 것을 알아챌 수도 있었다. 며칠 뒤 묘설은 새로운 빨래감을 받았다. 이번에는 세자의 옷이었다. 소매 부분에 이상한 얼룩이 있었다. 냄새를 맡아보니 약재 냄새였다. 그것도 평범한 약이 아니었다. 묘설은 궁에서 오래 일하며 수많은 약재 냄새를 맡았지만 이런 것은 처음이었다. 독특한 쓴맛과 함께 쇠 냄새가 났다.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이것은 보약이 아니었다. 아니, 적어도 온전한 보약은 아니었다. 그날 밤 묘설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6해 전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중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그 음모. 그리고 지금 또다시 궁궐 안에서 누군가 죽어가고 있었다. 정린이 잠든 얼굴을 보며 묘설은 결심했다. 이번에도 침묵해야 한다고. 말을 하는 순간 자신뿐 아니라 정린까지 위험에 빠질 것이었다. 하지만 묘설이 모르는 것이 있었다. 정린은 이미 궁궐의 비밀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발걸음은 곧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사흘 뒤 묘설은 또 다른 핏빛 옷을 받았다. 이번에는 데뷔전에서 나온 치마였다. 그 치마 안감에도 무언가 적혀 있었다. 왕이 먼저냐, 세자가 먼저냐, 그것이 문제로다. 묘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더 이상 병이 아니었다. 살인이었다. 그것도 왕과 세자를 둘러싼. 정린은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걸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 밤마다 악몽을 꾸는 듯 식은땀을 흘렸고 궁에서 빨래를 가져올 때마다 손이 유난히 심하게 떨렸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 없었다. 정린은 15이었지만 이미 세상의 이치를 어느 정도 깨우치고 있었다.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자는 아무리 똑똑해도 과거를 볼 수 없고 그를 안다는 것만으로도 의심받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더욱 조심스럽게 그를 배웠다. 기회는 뜻밖의 찾아왔다. 궁궐 내 장서각의 하급 내관이 허리를 다쳐 일손이 부족해졌고 정린은 어머니의 연줄로 임시 자벽부로 들어가게 되었다.
명목상으로는 청소와 심부름이었지만 정린의 진짜 목적은 달랐다. 야, 너 글 읽을 줄 아냐? 어느 날 늙은 내관 하나가 정린에게 물었다. 정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내관은 의외라는 듯 눈을 깜빡이더니 문서 더미 하나를 가리켰다. 이것들 종류별로 나눠놔라 날짜 순으로. 그날부터 정린의 일이 바뀌었다. 그는 단순히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문서를 정리하고 필사하는 일까지 맡게 되었다. 처음에는 평범한 문서들이었다. 쌀 배급 장부, 직책 인사 기록, 제사 물품 목록 같은 것들. 하지만 한 달쯤 지났을 때 정린은 우연히 금지된 구역에 발을 들이게 되었다. 그날 늙은 내관이 급한 볼일로 자리를 비웠고 정린은 혼자 서고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러다 낡은 장롱 뒤에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지만 오래되어 녹슨 탓에 살짝만 힘을 줘도 열릴 것 같았다. 정린은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호기심이 더 컸다. 찰칵. 자물쇠가 열렸다. 안에는 검은 비단으로 쌓인 장부 서너 권이 들어 있었다. 정린은 떨리는 손으로 그중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그는 숨을 멈췄다. 임금 병세 은밀 기록. 이건 공식 기록이 아니었다. 누군가 몰래 적어 놓은 것이었다. 정린은 다음 장을 넘겼다. 날짜별로 임금의 상태가 상세히 적혀 있었다. 3월 초닷새. 혈담을 토하셨으나 대비전에서는 보약을 올림. 어의 박상훈이 만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음. 3월 열사흘. 세자가 직접 올린 약을 드신 후 증세 호전. 그러나 대비전에서 다시 다른 약을 올림. 3월 스무닷새. 임금께서 밤중에 크게 신음하심. 어이들이 급히 들었으나 대비전 상궁들이 막았섬. 정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이건 단순한 병세 기록이 아니었다. 누군가 임금의 병을 이용해 권력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증거였다. 그는 계속 장부를 넘겼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그의 손이 완전히 멈췄다. 관련 인물 명단. 그 아래 몇 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관, 어의 상궁들의 이름. 그리고 그중 하나. 세탁 담당 윤묘설. 중전시의 사건 관련자. 현재 생존. 요주의. 어머니였다. 정린은 장부를 떨어뜨릴 뻔했다. 중전시의 사건? 어머니가 그 사건과 관련이 있다고. 그래서 말을 하지 않는 것인가?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어머니는 단순한 세탁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궁궐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비밀 때문에 10여 년간 침묵 속에 살아온 것이었다. 거기서 뭐 하는 거냐?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정린은 화들짝 놀랐다. 늙은 내관이 돌아온 것이었다. 정린은 재빨리 장부를 상자에 넣고 자물쇠를 채웠다. 하지만 내관의 표정은 이미 굳어 있었다. 내가 그걸 봤구나. 내관이 천천히 다가왔다. 정린은 뒷걸음질 쳤다. 내관은 한숨을 쉬더니 정린의 어깨를 붙잡았다. 너 윤묘설의 아들이지? 정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내관의 눈빛이 묘하게 흔들렸다. 가거라. 그리고 본 것을 잊어라. 내 어미처럼 살고 싶지 않다면. 그날 밤 정린은 집으로 돌아왔지만 어머니와 눈을 마주칠 수 없었다. 어머니는 평소처럼 말없이 저녁을 차렸고
정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이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것을. 정리는 알아서는 안 될 것을 알아버렸고 그 지식은 곧 그들을 파멸로 이끌 것이었다. 사흘 뒤 정린에게 비밀스러운 전갈이 왔다. 데뷔전 소속 상궁이 그를 찾는다는 것이었다. 내 어미가 본 것이 많다더라. 우리가 도와주마. 정리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 도움이 아니라 거래였다. 그리고 그 거래는 분명 피로 끝날 것이었다. 데뷔전은 정린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음산했다. 붉은 비단 장막 사이로 희미한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고 상궁 둘이 그를 안쪽 방으로 안내했다. 발소리조차 내지 말라는 듯 손짓했다. 앉아라.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다. 장막 너머 누군가 앉아 있었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정린의 숨이 막혔다. 윤묘설의 아들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내 어미 아직도 말을 하지 않느냐? 정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장막 너머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났다. 참 지독한 여자지. 16년을 입을 다물고 살다니. 하지만 그 침묵도 이제 쓸모가 없게 되었구나. 상궁 하나가 앞으로 나와 정린에게 작은 보자기를 내밀었다. 정린이 받아들자 상궁이 속삭였다. 열어보거라. 보자기 안에는 작은 약봉지 2개가 들어있었다. 하나는 붉은 종이에, 하나는 검은 종이에 쌓여 있었다. 붉은 것은 보약이다. 세자께서 매일 드시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하지만 검은 것은. 상궁이 말을 멈췄다. 정린은 떨리는 손으로 검은 봉지를 만졌다. 차가웠다. 검은 것은 독이 아니다. 다만 붉은 약의 효과를 없애는 것일 뿐이지. 세자께서 드시는 보약이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란다. 정린의 머리가 복잡했다. 이건 직접적인 살인이 아니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세자의 몸이 회복되지 못하게 만드는 것. 그러면 임금이 먼저 돌아가시고 왕위를 이을 세자는 힘없이 쓰러질 것이었다. 왜 제게 이런 것을? 내 어미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이다. 장막 너머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윤묘설은 16년 전 중전 마마의 일을 알고 있지. 그리고 지금은 임금과 세자의 옷을 빠는 일을 하고 있고. 만약 그 여자가 입을 연다면 우리 모두가 위험해진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정린이 다급하게 말했다. 장막이 살짝 흔들렸다. 지금까지는 그랬지. 하지만 임금께서 승하시면, 세자가 죽으면, 그때 조사가 시작되면 내 어미는 어떻게 하겠느냐? 16년간의 침묵을 깨고 모든 것을 말할지도 모르지. 정린은 할 말을 잃었다. 상궁이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우리는 내 어미를 죽이고 싶지 않다. 너도 죽이고 싶지 않고. 그러니 거래를 하자. 내가 이 약을 세자의 보약에 섞어라. 그러면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끝난다. 임금도 세자도 모두 천명으로 돌아가시는 것이지. 그리고 제 어미는, 저는 살 수 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린의 손이 떨렸다. 이건 선택이 아니었다. 협박이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다. 만약 제가 거절하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장막 너머에서 차갑게 한마디가 떨어졌다. 내일 아침 개천에서 여자 시체 하나가 발견될 것이다. 혀가 잘린 채로. 정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사흘을 주겠다. 그 안에 일을 끝내거라. 정리는 비틀거리며 대비전을 나왔다. 손에는 여전히 그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붉은 것과 검은 것, 생명과 죽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리는 걸음을 멈췄다. 그는 궁궐 담장 너머를 바라봤다. 저 높은 곳에 임금이 계시고 세자가 계셨다. 그리고 그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권력을 위해 서로를 죽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그날 밤 평소처럼 말없이 저녁을 차렸다. 하지만 정리는 한술도 뜰 수 없었다. 어머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물었다. 무슨 일이냐고. 정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일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의 품속에는 죽음이 들어 있었다. 그날 밤 정리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그 빛 아래서 그는 보자기를 꺼냈다. 붉은 것과 검은 것.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정리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지금 하려는 일은 어머니가 16년 전 했던 선택과 똑같다는 것을. 어머니는 중전을 살리려다 실패했고 그 대가로 평생을 침묵 속에 살았다. 그리고 이제 아들인 자신도 똑같은 선택 앞에 서 있었다. 이틀째 밤 정리는 결심했다. 어머니를 살리기로, 세자를 희생시키기로. 그는 장서각으로 몰래 들어가 세자의 약방 기록을 찾았다. 약을 바꿀 방법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기록을 보던 정리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다. 세자의 약을 관리하는 사람이 바로 그 늙은 내관이었다는 것을. 자신에게 경고했던 그 사람. 정리는 망설였다. 이 사람에게 부탁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할 것인가? 셋째 날 밤 시간이 다 되어가고 있었다. 정리는 마지막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얼마나 많은 비명이 숨어 있는지 정리는 이제 알 수 있었다. 그는 보자기를 품에 넣고 궁궐로 향했다. 손이 떨렸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어좌 아래 한 소년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용서를 빌었다. 자신이 죽일 사람에게.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약을 바꿨다. 약을 바꾼 지 사흘째 되는 날, 궁궐에 이상한 기운이 돌기 시작했다. 내관들이 급하게 오가고 어디선가 낮은 통곡 소리가 들려왔다. 정리는 장서각 구석에서 몸을 움츠리며 그 모든 것을 지켜봤다. 임금께서 위독하시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하지만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종은 울리지 않았고 대신 궁궐 문은 더욱 굳게 닫혔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었다. 정리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지 못했다. 궁궐 전체가 봉쇄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장서각 다락방에서 밤을 보내며 끊임없이 생각했다. 어머니는 괜찮을까? 자신이 한 일이 들통나지는 않을까? 나흘째 아침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세자 저하께서 쓰러지셨다. 정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세자가 임금이 아니라. 그는 몰래 상황을 알아보려 했지만 하급 자벽부인 그가 들을 수 있는 정보는 한정적이었다. 다만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들려왔다. 세자가 어젯밤 갑자기 피를 토했다고. 어이들이 급히 달려갔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고. 그리고 세자가 마지막으로 드신 것이 보약이었다고. 정리는 그 순간 깨달았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자신이 바꾼 약은 세자의 보약 효과를 없애는 것이었다. 독이 아니었다. 그런데 세자가 피를 토했다. 이건 단순히 보약 효과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또 손을 댔다. 정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다. 자신이 약을 바꾼 것을 누군가 알아챘고 그 위에 진짜 독을 섞은 것이었다. 아니면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었거나 대비전은 자신을 이용한 것이었다. 정린이 약을 바꾸면 모든 책임은 정린에게 돌아갈 것이고 자신들은 깨끗하게 빠져나갈 수 있었다. 오후가 되자 궁궐 안이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임금도 세자도 모두 위독한 상황. 누가 먼저 돌아가실지 아무도 몰랐다. 대신 권력의 중심은 이미 옮겨가고 있었다. 데뷔전 사람들이 궁궐 곳곳을 장악하기 시작했다. 세자를 지지하던 신하들이 하나둘 밀려났고 어이들도 교체되었다. 정린은 그 모든 것을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닷새째 밤 정린은 장서각에서 나와 몰래 세자의 처소 근처까지 갔다. 경비가 삼엄했지만 10여 년간 궁궐 구석구석을 다닌 덕분에 숨어들 곳은 알고 있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에 정린은 숨을 죽였다. 약을 바꾼 자가 누구냐? 임금의 목소리였다. 약했지만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아직 알 수 없사옵니다. 다만 무엇이냐? 세자 저하께서 드신 약에서 이상한 성분이 발견되었사옵니다. 원래 처방에 없던 것이옵니다. 침묵이 흘렀다. 정린은 담장의 등을 기댄 채 온몸이 떨렸다. 범인을 찾아라 당장. 하오나 마마. 마마의 몸도 심히 위독하시옵니다. 먼저 용체를 돌보시는 것이 세자가 먼저다. 임금의 외침에 정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임금은 자신의 목숨보다 아들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 임금을 세자를 자신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정린은 비틀거리며 그곳을 빠져나왔다. 그리고 장서각으로 돌아가는 길에 누군가와 마주쳤다. 늙은 내관이었다. 너 무슨 짓을 한 거냐? 내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린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나는 어머니를 살리려고. 어리석은 놈. 내가 약을 바꾼 것을 데뷔전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바꾼 약 위에 진짜 독을 섞었어. 이제 모든 책임은 내게 돌아갈 거야. 정린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내관이 그를 붙잡았다. 지금이라도 도망가거라. 궁을 빠져나가. 하지만 어머니가. 내 어미는 이미 끌려갔다. 데뷔전으로. 정린의 세상이 무너졌다. 바로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한 번, 두 번, 세 번. 애도의 종이었다. 누군가 돌아가신 것이었다. 임금 마마께서 승하하셨다.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정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임금이 먼저 돌아가셨다. 세자가 아니라. 하지만 이상했다. 계획대로라면 세자가 먼저였어야 했다. 정린이 바꾼 약 때문에. 내관이 정린을 일으켰다. 들었느냐? 임금께서 승하하셨다. 그런데 세자는 아직 살아계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느냐? 정린은 고개를 저었다. 계획이 틀어진 거야. 데뷔전이 원한 것은 세자가 먼저 죽는 것이었어. 그래야 다른 왕자를 옹립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임금이 먼저 돌아가시면 세자가 왕위를 잇게 되지. 그럼 넌 이제 쓸모없는 존재가 된 거야. 아니, 더 나쁘지.
넌 증거야 대비전이 벌인 일에. 내관은 정린의 어깨를 흔들었다. 곧 너를 잡으러 올 거다. 모든 책임을 내게 뒤집어 씌우고 입을 막으려고. 내 어미도 마찬가지고. 정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관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쪽지를 정린의 손에 쥐어줬다. 이걸 세자 아니, 이제 임금 마마께 전해라. 이 안에 모든 진실이 적혀 있다. 누가 약을 바꿨고, 누가 독을 섞었고, 누가 배후인지. 하지만 제가 어떻게? 방법은 내가 찾아라. 이건 내가 저지른 일이니까. 내관은 돌아섰다. 그리고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리고 내 어미를 구하고 싶다면 서둘러라. 해가 뜨기 전에 모든 것이 끝날 것이다. 정린은 그 쪽지를 움켜쥐었다.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세게. 그날 밤 궁궐은 혼란에 빠졌다. 임금의 장례 준비와 새 임금의 즉위식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혼란 속에서 누군가는 증거를 없애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증거의 이름은 윤묘설과 정린이었다. 정린은 궁궐의 뒷골목을 미친 듯이 달렸다. 대비전으로 가는 길목마다 상궁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그는 10여 년간 익힌 지름길을 이용해 피해갔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다.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 대비전 뒤편 담장 근처에 도착했을 때 정린은 낮은 신음소리를 들었다. 그는 재빨리 담을 넘어 안으로 들어갔다. 작은 별채였다. 촛불도 없이 어두웠지만 달빛에 비친 모습이 보였다. 어머니였다. 윤묘설은 기둥에 묶여 있었다. 얼굴에는 멍이 들어 있었고 옷은 찢어져 있었다. 정린은 비명을 삼키며 달려갔다. 어머니. 묘설은 아들을 보자 눈을 크게 떴다.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가지 말라고 위험하다고. 하지만 여전히 소리는 내지 못했다. 정린이 밧줄을 풀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서라. 상궁 둘이 들어왔다. 손에는 칼이 들려 있었다. 어리석은 놈. 내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구나. 제발 어머니만은. 너희 둘 다 오늘 밤 사라질 것이다. 임금께서 승하하시던 밤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기록될 거야. 모자가 함께. 상궁이 칼을 들어 올렸다. 정린은 몸을 웅크렸다. 하지만 칼은 내려오지 않았다. 묘설이 소리를 냈기 때문이었다. 으윽. 16년 만에 처음 나온 소리였다. 목이 쉬어 제대로 된 말이 아니었지만 모두를 멈추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상궁들이 놀란 표정으로 묘설을 바라봤다. 벙어리가 소리를. 묘설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소리를 냈다. 처음에는 신음처럼 들렸지만 점점 말의 형태를 갖춰갔다. 그 아이가 아니다. 상궁들이 서로를 바라봤다. 정린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울었다.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제발. 하지만 묘설은 멈추지 않았다. 16년간 삼켰던 모든 말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약을 바꾼 것은 너희들이다. 묘설의 목소리는 점점 또렷해졌다. 16년간 사용하지 않았지만 말은 여전히 그녀 안에 살아있었다. 나는 봤다 4달 전부터. 세자 저하의 약에 이상한 냄새가 났다. 처음에는 보약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다. 상궁들의 얼굴이 굳었다. 입 닥쳐. 임금 마마의 옷에 묻은 피도 칼에 베인 것이 아니었다.
독을 토한 피었다. 데뷔전에서 올린 약 때문에. 묘설은 계속 말했다. 16년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코로 맡았던 모든 증거들을 세자 저하의 옷에 묻은 약재도 내가 다 기억한다.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었는지 누가 가져왔는지. 상궁 하나가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정린이 몸으로 막았다. 어머니를 건드리지 마. 바로 그때 밖에서 함성이 들렸다. 거기 누구냐? 금군들이었다. 궁궐 전체에 수색 명령이 떨어진 것이었다. 새 임금의 명으로. 상궁들이 당황하며 뒤를 돌아봤다. 그 틈을 타 정리는 어머니의 밧줄을 풀었다. 묘설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금군들이 별채 안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상황을 파악하더니 칼을 든 상궁들을 제압했다. 데뷔전 소속이구나. 모두 잡아라. 상궁들이 끌려나갔다. 금군 대장이 묘설과 정린을 바라봤다. 두 분도 함께 가셔야겠소. 새 임금 마마께서 직접 사정을 들으시겠다 하셨소. 정린은 떨렸다. 하지만 묘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연함이 있었다. 정린과 묘설은 금군들에게 이끌려 어전으로 향했다. 가는 길목마다 궁궐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다. 혀를 잃었다던 여인이 말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벌써 퍼진 것이었다. 어전 앞에 도착하자 문이 열렸다. 안에는 새로 즉위한 임금이 앉아 있었다. 세자였다. 아직 몸이 완쾌되지 않아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다. 윤묘설과 그 아들 정린이옵니다. 묘설과 정린은 무릎을 꿇었다. 임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인이 듣기로 그대가 16년 만에 말을 했다던데 사실이요? 묘설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분명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다옵니다, 마마. 어전이 술렁였다. 신하들이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다. 무엇 때문에 16년간 침묵했소?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였사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였사옵니다. 임금은 정린을 바라봤다. 너는 약을 바꾸었다지. 정린은 고개를 숙였다. 그렇다옵니다, 하오나. 독을 섞은 것은 신이 아니옵니다. 신은 다만 알고 있다. 임금이 손을 들어 정린을 멈췄다. 내관 하나가 모든 것을 고했다. 내가 협박을 받았다는 것도 데뷔전에서 그 위에 독을 섞었다는 것도. 정린은 눈을 들어 임금을 바라봤다. 그렇다면 마마께서는 과인은 죽을 뻔했소. 하지만 살았소. 어이들이 독을 발견하고 해독제를 올렸기 때문이요. 임금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했다. 하지만 선왕께서는 그러지 못하셨소. 선왕께서 드신 약에도 독이 있었소. 과인의 것보다 더 오래, 더 깊게. 어전이 다시 술렁였다. 임금은 묘설을 바라봤다. 윤묘설, 그대는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소? 묘설은 고개를 끄덕였다. 4달 전부터 보았사옵니다. 하오나 말할 수 없었사옵니다. 왜? 16년 전에도 말했다가 모든 것을 잃었사옵니다. 중전 마마를 살리려 했지만 실패했사옵니다. 그리고 이 아이마저 잃을 뻔했사옵니다. 묘설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침묵했사옵니다. 하오나 오늘은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었사옵니다. 임금은 한참을 묘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대의 침묵과 그대의 말 모두 과인이 받겠소. 임금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부터 선왕의 죽음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그리고 16년 전 중전의 죽음도 다시 조사하라. 윤묘설은 증인으로 모든 것을 증언하라. 묘설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올렸다. 하지만 정리는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말을 했다는 것은 이제 목숨이 위험하다는 뜻이라는 것을. 그날 밤 윤묘설은 다시는 말을 하지 못했다. 조사는 보름 동안 이어졌다. 대비전은 완전히 봉쇄되었고 관련된 상궁과 내관들이 줄줄이 끌려갔다. 하지만 정작 대비는 손을 쓸 수 없었다. 왕실의 어른이자 새 임금의 할머니였기 때문이다. 윤묘설은 매일 어전에 불려가 증언했다. 그녀는 4달 동안 본 모든 것을 말했다. 어떤 옷에서 어떤 냄새가 났는지, 어떤 날 어떤 약이 바뀌었는지,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전했는지. 하지만 보름째 되는 날 묘설은 쓰러졌다. 16년간 사용하지 않던 목소리를 너무 많이 썼다. 목이 찢어지듯 아팠고 피까지 섞여 나왔다. 어이들이 달려왔지만 묘설은 다시는 소리를 낼 수 없었다. 정리는 어머니의 침상 곁을 지켰다. 묘설은 아들의 손을 잡고 입모양으로만 말했다. 미안하다. 정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옳은 일을 하셨어요. 하지만 묘설은 눈물을 흘렸다. 자신 때문에 아들이 죄인이 될 뻔했다는 것을, 자신의 침묵이 아들까지 침묵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사흘 뒤 묘설은 숨을 거두었다. 임금은 묘설에게 정삼품 수기의 품계를 내렸다. 16년 전 중전을 지키려 했던 충심과 새 임금을 살린 증언을 기려서였다. 묘설의 장례는 조촐했지만 임금이 직접 제문을 지었다. 그대는 말로 살았고 침묵으로 살았고 다시 말로 죽었도다. 정리는 어머니의 관 앞에서 밤새 울었다. 어머니는 평생 말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말을 했을 때 목숨을 잃었다. 장례가 끝난 뒤 임금은 정린을 불렀다. 내게 벼슬을 내리고 싶다. 내 어미의 공을 기려서. 하지만 정린은 고개를 저었다. 황송하옵니다만. 신은 궁을 떠나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정린을 바라봤다. 약을 바꾼 것이 마음에 걸리는가? 그것도 있사옵니다만. 신은 이곳에 있으면 어머니처럼 될 것 같사옵니다. 너무 많이 알게 되고 너무 많이 보게 되고 결국 침묵하거나 말하다 죽게 될 것 같사옵니다. 임금은 한참을 정린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거라. 하지만 한 가지만 약속하라. 분부하시옵소서. 내가 본 것, 내 어미가 말한 것, 이 모든 것을 기록으로 남겨라. 언젠가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이다. 어좌 아래에 얼마나 많은 피가 흘렀는지를. 정리는 깊이 절을 올렸다. 한 달 뒤 정리는 한성을 떠났다. 그는 남쪽 지방의 작은 서원으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이름 없는 필사공이 되었다. 정리는 평생 글을 썼다. 경전을 베끼고 문서를 정리하고 편지를 대필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대신 그는 밤마다 혼자만의 기록을 남겼다. 어머니 윤묘설의 이야기를, 숙종 말년의 진실을, 어좌 아래 묻힌 비밀들을. 그 기록은 정린이 죽은 뒤에도 남았다. 서원의 깊은 서고 안에, 아무도 찾지 않는 상자 속에. 세월이 흘렀다.
새 임금은 선정을 베풀었고 대비는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궁궐의 피비린내는 점차 사라졌고 사람들은 그 시절을 잊어갔다. 정린이 남긴 기록도 먼지 속에 묻혔다. 하지만 100년 뒤 어느 선비가 그 서원을 찾았다. 그는 우연히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고 그 안에서 정린의 기록을 찾아냈다. 어좌 아래 묻힌 혀. 선비는 밤새 그 기록을 읽었다. 그리고 알았다. 역사책에 적힌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임금의 죽음 뒤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는지를. 선비는 그 기록을 다시 상자에 넣었다. 그리고 조용히 서원을 떠났다. 이것은 세상에 알려져서는 안 될 이야기였다. 아직은, 지금도 그 기록은 어딘가에 남아있다. 사람들은 말한다. 조선의 어떤 임금은 병으로 죽었고 어떤 세자는 운이 좋아 살아남았다고. 궁궐에는 항상 권력 다툼이 있었고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고.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 한 여인이 16년간 침묵했다가 단 보름 동안 말을 하고 죽었다는 것을. 한 소년이 어머니를 살리려다 임금을 죽일 뻔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이 어좌 아래 묻혀 있다는 것을.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고 한다. 하지만 때로는 패자의 침묵이 승자의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윤묘설은 평생 2번 말을 했다. 한 번은 중전을 살리려다 실패했고 한 번은 아들을 살리려다 성공했다. 그리고 2번 모두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 하지만 정리는 안다. 어머니의 침묵이 거짓이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니의 말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오늘도 글을 쓴다. 누군가는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어좌 아래 묻힌 혀들을. 훗날 정조대왕이 규장각을 정비하던 중 한 신하가 오래된 기록 하나를 발견했다. 정린이 남긴 그 기록이었다. 정조는 밤새 그것을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것을 깊이 보관하라. 하지만 태워서는 안 된다. 언젠가 누군가는 알아야 할 것이다. 그 기록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읽고 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이 기록은 세상에 알려지지 말아야 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겠지요. 역사는 늘 승자의 말만을 남깁니다. 하지만 가끔은 말하지 못한 자의 침묵이 그 어떤 기록보다 진실에 가깝습니다. 어좌 아래 묻힌 혀들. 그 침묵을 기억하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이야기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기억하고 싶다면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조용히 남기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좋아요로 흔적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잊혀진 기록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겠습니다. 오늘 밤 편안한 잠 되시길 바랍니다.